네, 영어 사이트 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좀 이렇게 그 깊은 이야기를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 있죠. 코라. 코라의 KF21에 대해서 짧은 글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은 좋아요와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KF21의 어떤 비밀을 이제 제대로 그 외국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 위크런이라는 전직 해군 장교, 미 해군 장교가 썼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4.5세대라는 말에 속지 마라. 그거 돈 아끼려고 일부러 선택한 전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4.5세대로 낮춰서 시작을 한 거다. 처음부터 5세대 만들면 끔찍하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hideously expensive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미 기체에서 공기 흡입구가 그 엔진까지 연결되는 그 통로 덕트가 S 형상이다. 뭐 잘 아시지만 그 엔진의 앞에 터보팬 엔진 앞에 팬이 돌아가죠. 그 팬이 그 레이더에 제일 민감하게 그 식별되는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덕트를 이렇게 그 S자로 휘죠. S자로 휘면 여기 엔진이 달려 있고 S자로 휘면 저쪽에서 봤을 때 이 그 팬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팬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스텔스의 어떤 본질이다. 이게 그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말을 해요. 이게 우리 정광선 단장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트윈 엔진을 써가지고 트윈 엔진을 써서 기체가 폭이 넓고 기체가 통통해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엄청난 빈 공간이 숨겨져 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공간만 따지면은 뭐 내부 무장창 넣는 거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5세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비행기 만들고 일단 물건 팔고 일단 물건 보급하고 이렇게 힘 잡아가면서 이걸 5세대로 가는 그런 기막힌 전략을 쓴 거다. 이게 이제 에릭 위크런의 짧은 게시물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아주 유의미한 또 댓글들이 쭈르륵 붙어요. 예, 그 댓글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좀 빼딱해요. 빼딱하면서도 한국을 또 칭찬을 해요. 이거 뭐 KF21 거기에 록히드 마틴 깊게 관계했지 않냐. 한국 자신의 힘만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6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가 이 정도 이렇게 그 성취를 이뤘다는 건 이건 엄청난 점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대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 하나 붙습니다. 예. 뭐가 붙냐. 당신 말은 절반 맞고 절반 틀리다. 롱마가 동체 제작 노하우 일부를 제공한 것은 맞다. 동체 제작 노하우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말로는. 내가 듣기론 한국이 롱마에 돈을 주고 동체 격벽 제작 기술, 동체 격벽 제작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크헤드 프레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동체 격벽을 이제 프레스로 찍어내서 그걸 이제 뭐 깎고 제작하고 이런 게 있겠죠. 이 동체 격벽 제작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소위 그 회사 또 러시아의 알마즈 회사 같은 곳이 세계 곳곳에 노하우 가르쳐주고 컨설팅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노하우 받고 컨설팅 받은 나라들 중에 이 그 전투기 제대로 만든 나라가 하나도 없다. 컨설팅 받는다고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엄청난 전자 반도체 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레이더가 됐건 무슨 적외선이 됐건 혹은 전자광학이 됐건 혹은 전자전이 됐건 자기들한테 필요한 항전 장비는 전부 다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슬쩍 롱마가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또 한국 은근히 추워지기도 한 그런 친구는 또 말이 여전히 빼딱하게 나와요. 당신 말이 맞다. 한국이 A사 자체 개발했다는 얘기 나도 들었다. 그런데 롱마가 제공한 게 순수 컨설팅이야? 아니면 생산 지원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13년에 이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F-35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F-35를 결정을 하면서 그때 롱마로부터 이제 이 KF-21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때 F-35로 못 가게 다리를 잡으려는 게 누구냐? 중국 간첩, 북한 간첩,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무기 상인, 그 다음에 라팔 무기 상인, 보잉 무기 상인. 그건 4면 초과가 아니라 5면 초과입니다. 국회의원들까지 내세워갖고. 그래서 이거를 관철을 시킨 게, 그래서 실제로 방사청에서는 하도 밀려가지고 보잉의 F-15 개조한 거를 택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를 그냥 문질러 버리고 F-35를 밀어붙인 게 누구냐? 예, 김관진 전 장관 되겠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첩한테 찍혀서 감옥 갈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김관진 장관, 김관진 실장의 말을 100% 수용해 준 게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순실이 롱마와 로비를 해가지고 F-35 들여오면서 수조 원을 먹었다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그거 감사했잖아요. 특별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지. 그래서 이게 이 F-35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이제 튀어나온 헛소문이 뭐냐면, 그거 롱마가 KF-21 만들 때 A사도 도와주고 적외선도 도와주고 전자광학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기로 했어. 이 얘기가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F-35를 밀은 사람들, 실제 방사청 사람들, 정광순 단장까지도 그거 아닌지 뻔히 알아. 그 헛소문인지 알아. 그런데 F-35가 너무 몰려 있으니까 롱마가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걸 사실로 했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국회에서 공격을 하죠. 저쪽 애들이. 아니 보세요. 롱마가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KF-21을 개발합니까? 깡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문재인 일당이죠. 참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소름 끼치고요. 앞으로 이런 밀리터리나 무기에 대해서 이런 개소리들이 안 나오게 이제는 좀 이런 정확한 국가관, 정확한 군사지정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밀리터리로 많이 들어와서 좀 얘기를 평을 해줘야 돼요. 두 개를 연결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국뽕들은 또 옆에서 장구치고, 나 참 돌아버리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잠깐 논의된 이런 과정을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좀 타짜들은 KF-21의 핵심 비밀을 다 알아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KF-21의 최고 비밀은 전략 그 자체예요. 5세대 형상 기체를 4.5세대부터 생산 시작해서 파생 진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5세대로 IR도 집어넣고 EO도 집어넣고 전자광학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어넣는 스텔스 다 집어넣고 내부 무장창 집어넣고 이래버리면 이제 막 부풀어 올라가니까, 야, 우리 F4, F5부터 바꿔야 돼. 그 다음에 F16, 이제 썩음썩음 썩어가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F15 비슷하기도 하고, F16보단 훨씬 좋고, F35랑은 잘 손발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4.5세대를 일단 출발해서, 국내에서 한 200~300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 200대, 150대 하고, 또 해외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완전히 성숙시켜서 5세대 가자. 이 전략인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SEM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세 가지 종류의 전후방 솔루션, 즉 그러니까 센서 전자, 그 다음에 항공 엔진, 그 다음에 미사일, 이 세 가지를 같이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스텔스 가는 건 당연히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고급 공중 드론이 가능해져요. 이때 고급 공중 드론이라는 거는 이제 무인 전투기 CCA,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정보 통신 제어를 하는 가오리, 이걸 저희가 ISR이면 감시 정찰 정보죠. 그 다음에 통신 제어면은 C2죠. Communication and Control.
혹은 Communication and Command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ISRC2 가오리. 가오리가 이거 폭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폭격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고요. 핵심은 감시 정찰 정보 통신 제어입니다. ISRC2입니다, 이게. 네. 스텔스로 깊게 날아 들어가면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KF-21의 가장 내밀한 전략인데 이 전략을 알아채니까 아까 저런 평이 나오는 거예요. 쟤들 일부러 4.5부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해서 기술 성숙시키고 있는 거야. 그 기술 성숙시키는 건 3대 전후방 솔루션 그 안에 센서나 뭐 전자 다 포함된 그런 거야. 그런데 항공 엔진도 한대. 그 안에 3대 전후방 솔루션에는 전방 후방. 미사일은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는 거니까 후방이죠.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전방이 되나?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센서, 전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항공 엔진 그쪽은 이제 전방에 해당하죠. 비행기 한 부품이니까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3대 전후방 솔루션 SEM이 이제 성숙하고 이제 그러면 쟤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 5세대를 갈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고급 공중 드론을 만들 거야. 야, 무서운 놈들일세. 이걸 이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계의 타짜들이. 예. 그래서 코라에 저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시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또 잘 그려봤죠, 이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KF-21 원형입니다. 저는 블록 1이 원형과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무슨 장비가 붙는 것도 있지만 4.5세대 장을 간다라 그런다면 그 안에 남겨놓은 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거기 한 6입방메타 남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6입방메타라고 하냐? 아덱스에서 그 아덱스 2023 때 그 카이가 내부 무장창 샘플을 전시를 했잖아요. 그 내부 무장창의 크기가 6입방메타가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기름을 뭐 탱크라든지 뭐 이제 그 탱크 안에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블레더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불에 같은 거죠. 이렇게 짜주는 식인 모양이에요. 블레더로 이렇게 짜주거든요. 바깥에 이제 그 뭐 기압 같은 걸 채우면 거기서 기름이 짜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고무주머니 같은 거죠. 그런 게 층층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 탱크 안에 그러니까 뭐 6입방메타까지는 못 가고 5입방메타 들어간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몇 톤이냐면은 0.8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그러면 4톤이잖아요. 지금 6톤 채우고 있는데 10톤을 채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장거리를 가죠. 뭐 예를 들어서 항속이 4,000km 이렇게 나오죠. 내부 연료만 갖고 장거리 짐승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7.7톤의 무장을 채우는 게 한 4톤밖에 못 채우겠죠. 3.7톤이나 그렇게 될까 3톤이나 그런 희한한 4.5세대 장거리 짐승.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짧을 때는 좀 덜 기름 좀 덜 채우고 지금 저 6톤만 채우고 7.7톤 무장 채우고 항속거리가 길 때는 기름을 한 10톤 채우고 무장을 한 3톤만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게. 예. 지금 상태로는 아닐 겁니다. 그런 내부가 좀 바뀔 겁니다. 이 4.5세대로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스텔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 3대 전후방 솔루션 SIM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센서 전자 파트. 그러니까 센서 S, 전자 일렉트로닉스 E. 여기 뭐 잘 아시다시피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전자공학 2호, 적외선 IR, 전자전 EW, 일렉트로닉 워페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항전, 그래서 에비오닉스, 거기에는 이제 비행 자동 제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엔진 시작했죠. 저는 코어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5,500에서 15,000 사이에 한 서너 개 모델 나올 거예요. 이때까지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있죠. 여기서 미사일 얘기할 때 이제 단, 중, 장 이건 사거리입니다. 장이라 그러면 1000km 얘기하는 거고요. 뭐 중, 단은 이거는 그 미사일의 그 중거리, 단거리인데 그건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뭐 키로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대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초음속 대방사 미사일. 그러니까 초음속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죠. 그때 이제 대방공망 미사일이니까. 예, 그건 보통 지금은 이제 미제는 300km 가죠. 미제 최신형이 아금 ER.
뭐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갈 겁니다. 왜냐면 아금 ER이 4.1m쯤 되는데 우리가 4.56m쯤 나오거든요. 4.7m니까 그때 4.7인가 4.9였어요. 내부 무장창 할 때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음속 그러니까 다양한 타겟. 그래서 초대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초음속 다목적 타겟이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해군이 주도를 했거든요. 아까 초대방을, 그러니까 아그미아를, 그러니까 레이더 잡는 거를 공군이 그걸 보고 반한 거야. 그래서 야, 그 시커에다가 적외선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뭐 추가해서 그냥 뭐 꼭 레이더만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중요한 것도 때리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도 때리고 뭐 그런 것도 때릴 수 있게 그렇게 다목적으로 좀 만들자. 그래서 공군이 그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CO라는 프로젝트입니다. SIAW, CO라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우리가 초음속 그 공중발사 미사일을 보면 시커에 적외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더 사냥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기본은 레이더 사냥을 깔고 미국의 CO 같은 거를 좀 따올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네,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오리는 이거는 ISR-C2입니다. 감시정찰 정보통신 제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3대 전후방 솔루션 CM이 이제 성숙을 하면 이게 이제 4.5세대 장거리 짐승도 완성되는 거고 스텔스도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 CCA도 완성되는 거고 가오리 ISR-C2도 완성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유무인 합동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 그림이에요. 지금 KF-21 그림이. 키다가 뭐 이거 나 모르겠다. 그 사람도 그냥 다 잘랐으면 좋겠는데. 중국 간첩이라고까지는 말은 못 하겠는데 좀 골이 비었고 눈이 썩었죠. 예. 전에 언제 그 카이다 무슨 연구원인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 17 하마스 테러 직후예요. 하마스 가자 테러 직후인데. 하마스 가자 테러에 의해서 지금 아랍권이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방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데 무기 수출이 아마 굉장히 장애를 받을 겁니다. 이걸 방송에서 하더라고. 지상파인가 뭐 연합뉴스인가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듣고서 저 무식한 것이 입만 벌리면 저렇게 국민들 바보 만드는 소리나 하냐. 제가 그때도 아마 세네타쇼스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사람 틀어드렸어 그거. 그렇게 무식하면 카이다 나오세요. 왜 세금 뜯어먹고 사냐고. 당신들이 세금 기생충이야? 정말 짜증나. 에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금방 보셨듯이, 이제 그 3대 전후방 솔루션이 이제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아까 댓글에서도 나오잖아. 저 사람들 산업 기반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전자 뭐 반도체 이런 데 튼튼해서 뭐 센서 전자는 저건 볼 것도 없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미사일도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미사일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이거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재도 뭐 천천히 익혀갈 수 있고, 그건 국가 의지와 이제 이런 문제지. 그때 결정했으니까 간다고요. 그럼 3대 전후방 솔루션까지 나오는 거야. 천천히 이게 다 나와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기체를 봐야지. KF-21 그 자체. KF-21 그 자체에 뭐였어요? 기체가 튼튼하냐? 견고하고 안정돼 있냐? 그 다음 비행 자동 제어 조종이 잘 되냐? 그게 이제 증명돼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추력 편향이 없는 전투기로서의 신기록이에요. 바듬각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뭐 이게 우리는 머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샥 위로 올라간다고 하죠. 위로 올라갈 때도 물론 머리를 들지만 전투 조정을 할 때는 머리를 들면서 동시에 엔진 출력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출력이 낮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떨어지잖아. 근데 머리는 들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떨어지는 힘 사이를 절묘하게 맞춰가면서 계속 머리를 점점 더 드는 거라.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머리가 어떤 수준으로 더 이상 들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낙하를 해요. 그걸 실속이라 그래요. 낙하하려는 경향이 시작돼요.
그 낙하하려는 경향이 시작되는 지점, 경향이 시작된다는 얘기 뭐냐면 그 임계치 넘으니까 머리 들으면 들을수록 낙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그 임계치, 그 변곡점을 그 실속 변곡점이라 그럽니다. 실속이 시작되는 스타트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고바등각은 바등각 머리를 들었다, 바등각을 높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속도를 떨어뜨렸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유지하면서 샥 가는 건 가요. 근데 이게 우리 그 F-22 그 에어쇼 하는 거 보면 비행기 딱 이륙해서 머리 들자마자 속도 천천히 하면서 무슨 뭐 풍선도 올라가듯이 천천히 비행기 올라가잖아. 그게 그거예요. 머리 들면서 속도 떨어뜨리면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70도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코브라 기동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바등각의 저속을 기막히게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륙하자마자 아직 그 정도 보일 그런 상태는 아니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높은데 가서 또 그것도 실속하게 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스핀 먹어서 뱅글뱅글 나선형 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제어도 안 돼요. 한번 스핀 먹으면은. 그러니까 혹시 스핀 먹으면 그거 스핀 회복하려고 뒤에 이제 꽁무니에 낙하산 펼칠 수 있는 것까지 달고 올라갔죠. 그래서 고도에서 달고 올라가서 이게 70도를 세우고 속도를 그러니까 70도로 세웠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바등각이 높아졌다고 비행기가 위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70도로 세워놓고 속도를 늙은 우사인 볼트 속도죠. 소속 10m, 시속 37km. 거의 공중에 정지 상태에서 컨트롤한 거라고 이거. 70도 고바등각, 초속 10m. 그러니까 바등각을 얘기가 나오면 그때 속도 얼마야? 그거를 물으셔야 돼. 왜냐면 그 상태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공중에서 급브레이크 잡는 거거든. 일종의. 그 상태를 이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익숙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상대방을 페인트 모션으로 따돌리고 뭐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어떤 그 비행기 성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고바등 이거는 이제 1월 12일 날 실험을 했고 2월 달에인가 1월 말에 발표됐죠. 근데 실제로는 작년 아덱스에서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보여졌어요. 그래서 아덱스 2023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걸 너무들 열심히들 찍으셔서 남의 거를 이렇게 뭐 방사청 자료다, 뭐 카이 자료다 하면 쓰겠는데 방사청 카이에는 아덱스의 비행 장면을 찍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틸 사진밖에 안 씁니다. 예, 이거 한번 전에 제가 저거 썼다가 비디오 썼다가 늦게 연락했더니 당장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덱스 우리가 가서 보면 배면 비행하니까 야 벌써 뒤집어서 난단 말이야. 신기하죠. 롤 기동. 비행기가 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도니까 멋있잖아. 롤 기동 눈길 끌었죠. 그런데 비행기 이렇게 가다가 쭉 해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가다가 쭉, 예. 그러면 이거는, 너무 평범하잖아. 수평 급선회인데,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이게 급선회라는 건 회전 반경이 작은 거죠. 예. 쭉 가다가 이렇게 반경 있게 해서 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수평 급선회인데 이건 너무 평범해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어요. 근데 역시 이 유용원 기자가 커넥션이 좋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를 아는 것 같아. 얘긴 들었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밀 유용원 기자 채널에 보면 제목이 CJ 6호 복자기의 수평 급선회 가 제목에 딱 찍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다가 아무튼 도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꾸불꾸불하면 돌면, 자, 돌 때 속도가 줄어요. 줍니다. 저 속도를 안 줄이면은, 자동차 다 모시니까 아시잖아. 속도 안 줄이면 차 튀어나가지.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이게 Q커브라 그러잖아요. 그 커브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들은 커브 들어가기 전에 속도 낮춰놓고 들어가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밟고. 그게 그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과 못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급커브 만나시면 커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속도를 죽이십시오. 예, 그게 안전의 ABC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속도 줄이지 않으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차 튕겨 나가죠, 바깥으로. 시속 100km 가는데 그 커브 만났어. 100km 그대로 가봐. 차 튕겨 나가죠. 원심력이죠. 이 원심력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원심력의 상상을 초월해요. 자동차도 회전할 때 속도 줄이지 않으면 원심력 때문에 튕겨 나가요.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즉 비행기가 오다가 선회를 해. 그러면 선회할 때 그 속도로 못 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600km로 왔어. 선회 구간에 딱 들어갈 땐 이걸 속도를 확 줄여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 급선회 못하고 이렇게 되죠. 급선회를 못하고 크게 도는 거지,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 비행기가 지금 이 그림에서요.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이제 비행기가 왼쪽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 왼쪽 방향으로. 예. 왼쪽 방향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나? 예. 이제 이 방향이 되나? 예. 그러면은 이 원심력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 방향으로 돌면 원심력이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중력이 작동하고, 그러면 저 대각선 방향으로는 그 비행기가 견뎌야 되는 전체 하중이 나오죠. 두 힘의 합성으로. 이때 원심력의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저도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죠. F = ma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 원심력 때의 그 가속도는 뭐냐? 그 탄젠트 속도.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접선 속도죠. 그걸 V라고 하면 그 V 자승을 그 회전 반경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경에 반비례해. 이게 뭐냐? 회전 반경 아무리 줄여도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속도는 제곱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본 거예요. 질량이 16,000kg. 이게 아마 KF-21이 저거 한 절반쯤, 기름 절반쯤 싣고 올라가면 16,000kg, 16톤 될 겁니다. 회전 반경을 300m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을 600m짜리 원이고 반경은 300m짜리로 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돌았는지는.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걸 도를 때 속도를 우리가 시속 720km, 보통 720km 정도로 계속 그때 날아다녔으니까 그 속도 고스란히 돌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초속 얼마냐? 200m예요. 그러면 원심력이 얼마 작동하냐? 2133 킬로뉴턴이에요. 그러면 약 200톤 작동해요. 200톤 좀 넘어요, 이게. 그럼 전체 하중은 218톤이야. 아까 그 합성력은. 218톤이에요. 비행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218톤으로 끌어내는 그런 비행기 추락하죠. 그 속도 아니었단 얘기지. 그때 회전 반경이 300m였다면 그 속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줄여. 시속 360km. 그럼 초속 100m예요. 그럼 얼마요? 533 kN이에요. 킬로뉴턴.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킬로그램 중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냐면은 약 한 54톤, 뭐 55톤쯤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질량 16톤, 그러니까 원래 비행기 자체 하중과 기름 해서 16톤 합치면 57톤 나와. 만약에 이걸 돌 때 이 속도가 시속 360km 꽤 낮췄다고 해서 한 절반 낮춰서 그 속도로 돌았으면, 그때 만약에 회전 반경이 300m였다면은 이때 비행기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은
중대형 수송기 끌어내리는 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끌려 나갔지. 이렇게 못 돌고 바깥으로 크게 밑으로 쳐지면서 크게 돌았죠. 그런 일 안 벌어졌잖아. 돌았잖아요. 그럼 속도 더 낮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짐작하기는 초속 50m 안팎으로 낮췄을 거예요. 초속 50m라 그러면은 시속 180km입니다.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원심력,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은 얼마냐? 133kN입니다. 약 한 133, 15톤, 13톤, 14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잘못 계산하면 31톤 나올 거예요, 이게. 31톤쯤 나요. 50톤만 돼도. 그러면 그 KF-21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에 약간 넘는 수준이죠. 제가 이거 숫자 잘못 썼을 겁니다. 31톤쯤 될 겁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50m쯤이 아니면 그 회전 반경 300m를 못 그린다. 그거 회전 반경 300m는 안 넘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묻는 게 있지. 야, 속도를 어떻게 갑자기 초속 50m로 낮추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속 200m였는데 받은 각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엔진 출력을 낮춘 거예요. 속도 낮출 때는 무조건 받은 각 올리고 엔진 출력 낮추는 거예요. 받은 각 올리고 엔진 출력 낮춘다. 이게 바로 1월 12일 날 한 실험이잖아. 이게 원리가 뭐냐면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원심력을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런데 속도를 줄이려면 엔진 출력 낮추고 받은 각 높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죠. 이때까지 고받은 각 초저속은 뭐 코브라 수직기동, 제이턴 수직기동,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제이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서 롤을 해요. 롤을 해서 다시 온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 공중에서 180도 돌리는 거죠. 수직면에서 180도 돌리는 거. 근데 수평면에서 180도 돌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선회잖아. 급선회. 수평면에서 180도 돌릴 때도 수직 극한 기동만 생각하지 마라. 수평 급선회에서도 똑같이 고받은 각 초저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음각 그러면 받아가지고 높이 뜨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관념을 버리세요. 이게 그러려고 쓰는 물건이 아니야. 고받음각 초저속은요, 위로 뜨거나 옆으로 가거나 뭐 그대로 가거나 급브레이크예요. 급브레이크에서 방향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고받음각은 항상 초저속이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F-22도 이륙할 때 이렇게 해서 쉥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풍선 올라가는 속도로 올라가잖아. 그게 더 무섭잖아. 그러니까 받음각이 높으면서 속도가 낮아지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받음각과 속도의 조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F-22 같이 추력 편향 엔진을 안 사용한 상태에서, 일반 엔진 사용한 상태에서 무려 70도 정도까지 그거를 해내고 있다. 무려 속도를 늙은 우샤인 볼트 수준까지 낮췄다는 얘기는 동체가 그 급브레이크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체여야 되고, 그것을 제어하는 비행 자동 제어 지능이 극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대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한번 그 표를 보세요. 예. 여기서 표를 보면, 원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출발점, 초심이 지금 잘 다져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체와 그 다음에 비행 자동 제어가. 그럼 이제 3대 전후방 SEM만 잘 다져지면 그 다음에 꽃을 팍 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SEM은 한쪽은 센서 전자, 그 다음엔 엔진, 그 다음 미사일. 지금 이 게임, 이 굉장히 거대한 게임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 제대로 펼쳐지면 중국에 우리 어쩔 거나 우째스까 우리 진핑이 하재 좀 저게 좀 생기겠네. 예. 두통이. 그 중국 두통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참 이렇게 정리하면 대륙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말, 황하 충족토지대의 밀, 양자강 지역의 쌀 사이의 무한전쟁, 무한지배, 무한착취의 역사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절대 권력과 절대 복종의 그러한 그 변주죠. 한국은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 옆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언어, 문자, 음식, 주거, 의복, 풍속, 종교, 정신문화를 고스란히 유지 발전시켰어요. 이건 세계사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죠. 매우 집요하고 지능적이고 유니크한 정체성 게임, 아이덴티티 게임이에요. 대륙 중국에 대한 정체성 게임은 앞으로 1000년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3500년 고대 제국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게 시진핑 걸음걸이 아닙니까? 진시황 걸음걸이죠. 아직도 중국 화폐에는 모택동 얼굴뿐입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획일적 지배를 위해 캐캐묵은 표의문자인 한자를 고집합니다. 그나마 한자의 원형은 모두 망가뜨리고 그 기원을 짐작할 수조차 없는 간자체를 만들어서 하죠. 이런 상태에서 자주국방과 K무기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주먹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먹의 언어는 이해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군전력, 첨단 K전투기, 첨단 K공중드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전투기가 없으면 전자전을 펼치고 육상, 해상, 핵심 타겟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무서운 공기무기일수록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민감하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전략성 높은 공군무기를 개발해도 미국산 전투기에 그걸 통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죠. K전투기가 필요한 거죠. 또한 K전투기 개발을 통해 아까 그런 그 기본 역량이 길러지지 않으면 첨단 K 공중드론은 꿈조차 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고급 공중드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때문에 완제품은 물론 부품조차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MTCR 무섭죠. 앞으로 지구상의 공군은 오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외국산 유인 전투기만 사들여서 유인기만 운용하는 공군이에요. 예. 다른 하나는 외국산 유인 전투기 좋은 거 살 뿐 아니라 국산 첨단 유인 전투기와 국산 첨단 공중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합동 공군입니다. 미국산 첨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첨단 K 전투기와 K 공중 드론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공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력한 K 전자전 능력뿐만 아니라 치명적 K 미사일을 갖춘 대한민국 공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같은 공군 전력이 베이징에서 불과 수백 킬로 떨어진 상공에 365일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국 대륙 중국에 대한 정체성 게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